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강함을 확인했다. 2. 충격적인 카자흐스탄 성명. 3. 사막에 제2의 한국 세워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동망과 에너지난이가 유발되는 장기간의 군사적 개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같은 동맹국 그룹에 속하고 있지만 갈수록 의견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도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선 우크라 상황으로 방산 대국이 된 한국이 우크라의 군사물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비용 증가 등 여러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 헬멧과 구원품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 물자 위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장비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 평가한 노르웨이 군당국은 K2 흑표를 선정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 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제 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가 2026년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 대 안 되는 도입 물량을 가지고 K2 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하면서 수많은 검증 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흑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흑표 도입 협상을 절충교역으로 진행하자며 NSM 대한미사일과 흑표를 맞바꾸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한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외부 세력의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 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 정상급 첨단 전략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들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일해진 국방력으로 변해가던 와중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것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 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 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 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물자를 지원 안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 국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방탄 헬멧이나 의료용 군수 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흑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2배 가까이 저렴한 흑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 세계의 흑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 당국은 흑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흑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교해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놀라운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푸틴과의 대화 자리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전쟁의 책임자라 공공연하게 푸틴을 비난했죠. 그동안 푸틴의 위세에 눌려있던 그가 당당하게 러시아를 비판한 것은 사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가 믿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대한민국과 단군 군사동맹을 맺으며 러시아에 대항하는 카자흐스탄. 푸틴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신임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기 때문이죠. 그는 입을 열었고 완전히 잘못된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신임 대통령은 정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너무나도 큰 결례였지만 푸틴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영상으로 녹화된 이 모습은 러시아 전역을 강타했고 이를 본 러시아인들은 오히려 푸틴이 불러준 이름으로 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에게서 분리된 국가라고 해도 한 나라의 대표자로 초청된 인물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은 심각한 결례였죠.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일을 기억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이를 깨물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러 3년 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 포럼 스피프 회의에 참석한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는 출탁이 우리가 제2의 우크라 중앙아 맹주 카자흐의 아슬아슬한 질팅기 푸틴과 아주 앉은 자리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침공은 잘못된 일이며 러시아 아래 놓인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안스크 공화국을 카자흐스탄은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죠. 푸틴의 맞은편에 앉은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 침공은 잘못된 일이며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돌려 표현한 것입니다. 푸틴 앞에서 반대 내세운 카자흐스탄 배경은 친러시아 미승인국 두고 인정 안 해 발언 러시아와는 다른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주의 그것도 푸틴 바로 옆에서 당당하게 이 사실을 지적했죠. 푸틴은 한방 맞은 얼굴을 하며 토카예프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으로 외톨이가 된 지금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경제 포럼에 참석한 주요 국가 원수는 몇 없었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침공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며 러시아를 지지할 것으로 봤던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그를 무시한 것입니다. 분노를 가까스로 참으며 푸틴은 은근한 협박을 가했는데요. 푸틴 소련, 역사적으로 러시아다며 동맹 카자흐 압박.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푸틴은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의 형제 국가였다고 말하며 푸틴, 카자흐스탄의 구소련도 역사적으로는 러 일부 추종 압박. 우크라 동부 친러 세력 인정 안 한다 토카예프 발언의 음장.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토카예프 대통령은 푸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애초부터 러시아의 말을 들을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러시아 침공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를 무시했던 푸틴의 과거 행적을 시원하게 되갚아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그런데 어떻게 그가 푸틴을 향해 이런 대단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폭도들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는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겨우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토카예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면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무렵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부강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이끌며 강한 카자흐스탄이 되는 것을 바랐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명표기 카젝스탄으로 변경. 러시아 키릴 문자에서 2025년 라틴 알파벳으로 문자 전환.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많지 않았죠. 심지어 그의 정치적 입지조차도 불안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정당 핵심 인사와 헌법 개정을 통해 바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 시위의 실제 책임자 누르술탄 전 대통령의 심기를 벗어나면 영감 물러가라 카자흐 피 흘리며 일어나 자잔혹한 30년 독재. 그의 대통령직도 무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몸을 사려야 했죠. 그런 그에게 기회가 다가온 것은 순전한 우연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그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가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로 비상사태, 경찰 시위대의 섬광수류탄 발사, 카자흐스탄 석유 산업의 중심지 자나오젠에서 시작된 시위는 카자흐스탄 전역을 들끓게 만들며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르술탄 대통령 휘하의 군부는 이 시위를 별것 아닌 시위로 생각했죠. 그러나 대규모 시위로 번진 이 저항은 알마티까지 이어지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LPG값 인상으로 촉발된 이 시위는 자칫 잘못하면 그의 실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기존 누르술탄 대통령 조직을 분쇄, 기존 정권의 불만을 품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카자흐스탄은 이전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도 민주화 바람 분화 누르술탄 알마티 등서 반정부 시위, 자신부터 민주화 질서에 수긍하겠다며 이야기를 꺼냈죠. 그 결과로 상당 부분의 구세력들을 자리에서 몰아내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북부 근을 벗어나 명실상부 1인자 되나, 그리고 시위 이후의 국가체제 변화에 대해 제2공화국이라는 표현과 함께 대규모 쇄신 작업에 들어갑니다. 30개 이상의 헌법 조항과 20개 이상의 법률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카자흐스탄 제왕적 대통령 권한 줄이고 국회 권한 확대하는 개헌 추진, 기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 거리두기에 나서며 카자흐스탄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야만적인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해 개혁을 보장했으며 인권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후 국가적으로 인권 침해가 일어난 사건을 전부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테러 특수전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불법 무장단체 대응 및 외부 세력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군대를 만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 이후 대테러 특수부대 창설, 카자흐 독자 군대를 상설해 외부 침입에 대항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다분히 러시아 공수부대를 의식한 조직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가 일어난 직후 러시아 공수부대가 카자흐스탄 주요 지역에 투입되는 모습을 지켜본 나라 없던 땅이라던 카자흐 푸틴, 최정예 부대 투입한 등 토카예프 대통령이 외국 군대 침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창설한 것이죠. 내부의 불안을 달래며 외부의 침입을 막으면서 그가 꿈꾸던 카자흐스탄의 근대화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때마침 발생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그의 카자흐스탄 개혁에 도움이 되었죠. 러시아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자원도 상당히 요구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병력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만한 군, 장비와 병력 훈련이 필요한 상황. 중앙아 자원부국 카자흐 군사력 강화 열중. 고심 끝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을 파트너로 지정해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 반군의 후예라는 공통 조상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무기는 물론이고 병력 훈련까지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한국 카자흐스탄 군사협력 강화? 토카예프 주도의 단군 군사동맹이 결성된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퇴역한 초계정을 카자흐스탄에 제공. 카자흐스탄 해군은 이를 이용해 참수 2급 초계정을 재파해 카스피해에서 해군 병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게서 받은 무기를 이용해 국가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한국 무기를 실제 운용해본 카자흐스탄 해군은 이미 퇴역을 앞둔 오래된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보고 한국 무기의 우수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군수 물자와 병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는 카자흐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도 인정했던 내용인데요. 러시아 전략 및 기술 분석센터 소장 루슬린 포프푸코프는 한국 참수리 초계정을 본 뒤 러시아제 군함보다 한국제 군함이 더 낫다고 평가할 정도였죠. 러시아 한국 군함이 우리 것보다 우수. 윤영 하급 고속함정 카자흐스탄에 수출. 카자흐스탄 군 당국 4년 전부터 관심 보여 한국의 도움을 가장 우선시했던 그는 2021년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무기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카자흐스탄 병력 강화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운을 띄웠죠. 그는 한국을 사로잡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 개발에도 협력을 약속하며
한국 카자흐스탄 우호 관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하철 전략 메이드 인 코리아로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선뜻 손을 잡기 어려웠던 한국은 고심했습니다. 그런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 러시아 주변 국가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군 군사 동맹을 꺼내며 한국에 손을 내민 카자흐의 어려움을 이해한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손을 잡았습니다. 단군 군사 동맹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특수정 교관을 비롯해 대테러 군 교육에 도움이 될 인원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죠. 이후 방산 무기 수출에도 카자흐스탄에게 기회를 줄 것을 약속 군사 동맹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을 들인 덕분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든든한 뒷배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감격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죠. 카자흐스탄 원전 사업지 바라시로 사실상 결정. 한수원 참여 가능성은? 카자흐스탄에서 시도 중인 원자력 발전소 사업에 있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업체들이 참전한 국가 사업에 한국을 단독 파트너로 삼겠다고 밝힌 것이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 원전 발주처인 KNPP의 티무르 잔티킨 최고 경영자는 미 카자흐 원전 수주전 탈락, 한수원 유력, 지히타치 합작사, 유스케일 파워 고백 KNPP CEO, 한수원, UAE 원전 건설 경험 칭찬.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원자력 기술에 감탄했다며 최종 조율을 마친 뒤 사업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UAE 바라카 원전 가동 역사를 감명 깊게 봤으며 카자흐스탄에도 안정된 원전 기술을 수입하고자 한다며 한국 외의 다른 국가는 생각할 수 없다며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국가를 제치고 한국이 채택된 것에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도 있지만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는 일. 한국과 카자흐스탄 군사 동맹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푸틴 입장에서 한국과 손을 잡은 카자흐스탄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덕분에 러시아에 맞서도 당당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군의 후예인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앞으로도 공고한 동맹을 유지하길 바라며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인들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사막을 변화시키자 몽골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해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9월 13일 한국에 있는 도시 수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몽골 정부는 한국에만 회토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 내는 나비효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한 그루씩 10년 동안 꾸준히 몽골에 나무를 심어 만든 수원시민의 숲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동북아시아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심어진 나무는 주민의 삶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무를 심은 몽골인들의 인식도 변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5에서 29일 수원시민으로 꾸린 봉사단과 수원시 공직자 등 1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아이막 에르덴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에는 한국나무병원협회와 수원시도시 수면파트에 소속된 나무와 숲,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몽골을 찾은 까닭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10여 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만든 수원시민의 숲의 상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몽골 수원시민의 숲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꾼 곳입니다. 10년간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한 군데 모인 대장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숲처럼 산속의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진 않았지만 100헥타르에 이르는 너른 평지에 키 작은 나무와 풀들이 뒤덮인 풀밭입니다. 풀과 나무로 푸르게 덮인 현재의 모습과 달리 10년 전 이곳은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 심각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빠르게 풀밭이 파괴돼 유목 생활을 하던 주민들이 환경난민으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국제기구의 환경대응에 발맞추고자 이곳에 10년간 모두 10만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수원시민의 숲에 심은 나무는 현재 5만 4천여 그루가 살았다고 파악됐습니다. 2020년 생존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셈인데 이는 나무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안정돼 자리를 잡았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비타민 나무는 스스로 번식해 나무를 심을 때보다 많게는 20%가량 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포플러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싹이 튼 어린 나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 전문가가 진행한 땅 조사 결과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숲 가꾸기를 하는 지역에 땅이 바깥 땅의 견저 습도가 높고 산토페아 역시 외부에 비해 평균치가 낮았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 덕분에 오랜 기간 가축의 출입이 차단되고 나무와 풀이 활발하게 자라면서 땅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는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유기물층의 발달이 시작돼 토양 미생물 활력이 강해져 땅의 화학성과 물리성이 점차 나아진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막이 푸른 풀밭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이 태어난 시기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지구가 더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환경 수도를 꿈꾸는 수원시는 몽골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 곧 수원의 문제라고 여기고 민간 협력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현지를 직접 찾아 환경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10헥타르씩 10년간 모두 100알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나무 가꾸기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이끌 휴먼 몽골 사업단이 3월 창립됐고 수원 시민 한 그룹 나무 심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는 건조한 모래땅에 나무를 심으려고 튼튼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국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NGO 푸른 아시아와 함께였는데 염소와 말 같은 가축의 피해를 막으려고 울타리 작업도 함께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첫 나무 심기 행사는 2011년 5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사업단과 수원 지역 대학생 봉사자 등 42명이 구덩이를 파고 방풍림으로 쓰일 비술나무와 포플러, 버드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주민 소득의 보탬이 되도록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같이 심었고 9월에는 현지 실태조사단을 보내 나무의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2012년에도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관계시설과 전기설비 등 기반시설을 다진 수원시는 2013에서 2016년 4년간 해마다 5월이면 규모가 아주 큰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2만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2016년 10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일찍 넘어섰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2017년부터는 수원 시민의 숲에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무 생존율을 높이려고 자동 관수 시설을 들이고 노목장과 퇴비장도 설치해 조림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몽골 국영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원시와 시민들은 몽골에 단순하게 풀밭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100하 규모의 수원 시민의 숲은 500만 미터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는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숲 가꾸기 사업의 생기를 불어넣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연간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덕분에 기술력은 높이고 시행착오는 낮춰 몽골이 사막으로 바뀌는 이를 막는 사업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몽골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원 시민의 숲이 의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차차르간과 우흐린누드 등 열매로 소득을 올릴 만한 나무들이 7만 7천여 그루에 이르러 주민들은 이를 활용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는 현재 인력을 고용하고 양묘장을 운영해 어린 나무를 팔아 돈이 되는 원천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려고 조성한 하늘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잘 자란 나무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다며 이는 사막의 제2의 한국이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원 시민들에게도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봉사단과 시민들은 그동안 사막으로 변해가는 몽골 이야기를 흘려듣곤 했는데 몽골에서 나무를 심으며 마음속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심었다고 힘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수원시와 몽골의 협력관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에서 7일 한국을 찾은 강투무르 룸덴도르찌 몽골 환경부 차관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찾아 수원 시민의 숲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원시가 몽골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속 교류 협력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몽골과 수원에 국한된 협력관계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연대를 높이는 한편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소금속 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인데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매장량이 풍부한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몽골 외교부 청사에서 바트 뭉크 바트체첸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0위권의 자원부국인 몽골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국이라며 희소금속협력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히토리와 배터리용 희소금속 같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과 자원이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체책 장관도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노하우, 선진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연대 강화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는데 박 장관은 한국과 몽골은 영내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몽골 측의 설명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한몽경제동반자협정 EPA 체결 협상과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속도를 낼 방침으로 박 장관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하반기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신설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에도 양국은 가서명했는데 한몽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교류,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양국 대기 질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